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최신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재밌는 사건인데요. 탄원서 참조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훨씬 더 좀 자극적으로 제가 이름 붙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을 탄원서 참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연인으로 지낸 적이 있었던 불륜남녀, 제주도에서 호텔에 함께 한방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연인이었는데 왜 한방에 투숙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방에 투숙을 했대요. 자, 한방에 투숙을 하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같은 방 안에서 벼란간, 큰 소란이 벌어져서 112 신고하고 난리가 났나 봐요. 여성은 맨발로 방을 나와서 호텔 로비로 막 뛰어간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저 좀 숨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방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 안에서 남성이 강간을 시도하려 했다가 거부하자 상해를 가했다. 그 남성이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여기 귀가 안 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남성,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가서 피고인이 된 사람인데요. 이 남성은 여성이 언제 이혼할 거냐? 당신 언제 이혼하고 나랑 이제 만날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에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상해를 가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을 하려고 했거나 이런 사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되게 많죠.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요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 요 강간상해 사건, 요거에서의 쟁점이 뭐였냐면 과연 호텔방 안에서 실제 강간의 실행 착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강간의 실행에 착수해서 강간범의 신분을 취득한 상태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기수든 미수든 간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이상은 강간상해죄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강간의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둘 얘기가 완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빙성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피고인의 얘기하고 피해자의 이야기 누구 말이 더 믿을만한가라는 거죠. 근데 피해자는 되게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 줄줄줄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피고인의 진술은 판결문상으로 보기에는 좀 그다지 체계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렇게 피고인이 이런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틀 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한테 이 남자에게 내가 생리를 안 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파렴치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말을 한번 액면 그대로 보자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원심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생리를 시작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점.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서 어떤 날에 생리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 날은 범행이 있기 하루 전입니다. 자, 이때 생리를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를 원심법원의 판결문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다른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피해자가 탄원서에다가 적어놓은 내용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정황으로서 반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피해자의 이런 엄벌을 요구하는 그런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 이걸 정황 증거로서 법원이 판결문에다가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단순한 양형사유가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정황적 요소로서 이 탄원서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명백하게.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만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실제 사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사해온 거예요. 자, 보시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게 법리 부분이에요.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되고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 정도,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된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규정 내용인데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에 가름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했다고 하는 탄원서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저 피고인이라는 녀석, 저 녀석 엄하게 좀 처벌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범죄 사실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는 사건에 관한 의견,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런 것들을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면은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 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는 없다. 자,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쓸 수 없다라고 우리 조항에 형사소송 규칙, 대법원 규칙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규칙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에도 당연히 범죄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를 증거로 볼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이 당사자가 적어놓은 진술서에 해당하니까 무슨 뭐 전문 법칙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런 얘기도 없이 탄원서의 내용을 원심법원에서 그대로 이거 인정해가지고 정황 증거로서 사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법리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자, 원심은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해서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자, 아까 봤던 그런 법리에 따라서 그 법 조항, 규정의 내용에 따라서 의견을 진술한 이 탄원서의 내용을 가지고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심 판단에는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 탄원서를 가지고 정황 증거를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증거가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남은 증거, 탄원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피고인의 범행 유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만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원심 판결의 결론상의 잘못은 없다라고 봤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사건 강간상해라는 좀 자극적인 걸로 시작을 했는데 탄원서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이 이 탄원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때 꼭 한번 봐둬야 될 사건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OX 지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